5월 23일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입니다. 상하이의 4월 산업 생산이 전년 비해 60% 감소했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의 여파라는 분석입니다.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 인도, 베트남으로의 생산 거점 분산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인도가 인플레이션 통제를 위해 32조 원 규모의 재정 지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IMF 총재가 취약층의 식량과 에너지 구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당국자는 쿼드의 한국 추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총선에서 중도좌파 성향 노동당이 승리하며 9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스페이스X가 대규모 자금 조달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공 시 기업 가치가 161조 원으로 예상됩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암호화폐 고래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거두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의 이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성진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가 장중 한때 약세장에 진입했습니다. 종가 기준 공식 진입은 모면을 했지만 S&P 500 지수가 전고점 대비 20% 넘는 하락률을 장중 기록한 건데요. 네,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됐습니다. 우리 경제와 또 시장에는 과연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굿모닝 한경 글로벌 마켓 지금 시작합니다. 네, 뉴욕 증시 굉장히 변동성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다우지수가 8주 연속, S&P 500과 나스닥 지수 7주 연속 하락을 했는데요. 다우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하면서 31,261선에서 S&P 500 지수 장중 2% 이상 하락을 하면서 지난 1월 역대 최고치에서 20% 하락해 기술적 약세장에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장 마감 앞두고 낙폭을 축소해서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은 0.3% 약세로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인하한 영향이라는 분석인데요. 독일 닥스 지수가 오늘 0.72% 금요일장 마감을 했고요. 프랑스 캬크 지수 0.2% 소폭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아시아 시장도 확인해 보시죠. 국내 시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기대감과 또 중국의 LPR을 내렸다는 소식 속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가 1% 넘게 올라서 2,630선을 웃돌며 2,639선, 코스닥 지수도 1.86% 올라 879선을 기록했습니다. 나홀로 상승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 인민은행이 5년 만기 LPR을 기존 4.6%에서 4.45%로 인하한다고 밝히면서 1.6%대 강세 계속해서 이어갔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2.96%, 더 강하게 올라 3% 가까이 올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증시 역시 중국발 소식과 전일의 폭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1.27% 상승했습니다. 변동성 큰 시장 상황에 투자자들 안전자산이 채권으로 몰리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79%대로 2.8% 아래로 내려왔고요. 2년물 역시 하락하며 2.59%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이어서 지난 금요일 눈에 띈 종목들 강수민 캐스터와 확인해 보시죠.
네, 금요일장 미국 증시 개별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상승했는지 상승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애플입니다. 금요일장 강보합권으로 거래 마감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이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인도와 동남아 생산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애플은 최근 중국의 엄격한 코로나 봉쇄 조치를 이유로 들었는데요. 애플 제품의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한편 웨드부시는 애플에 대한 투자 의견으로 시장 수익률 상회를 유지했습니다. 네, 메타는 1%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JMP는 메타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메타가 소셜 커머스 툴을 강화하고 있고 또 광고 업체들의 릴스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수익성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커뮤니케이션주 가운데선 트위터의 상승폭이 눈에 띄었습니다. 2.6%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또 아마존도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시티그룹은 최선호주 목록에서 아마존을 제외했습니다. 올해 들어 아마존이 30% 넘게 하락했는데요. 이 아마존의 최근 주가 낙폭을 회복하려면 앞으로도 몇 개월은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비 둔화도 우려했습니다. 금요일장 헬스케어주가 가장 많이 올랐는데 그중에서도 일라이릴리가 4.3%로 좀 강세를 띄었습니다. 유럽의약품청 산하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는 일라이릴리의 원형 탈모제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일라이릴리 측은 추가로 올해 미국과 일본에서의 승인 결정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또 헬스케어주 가운데서 화이자가 뒤를 이으면서 3.5% 강세를 보였고요. 또 이어서 부동산주가 헬스케어주를 뒤를 이으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아메리칸 타워가 4.7% 좀 크게 올랐고 이퀴닉스도 2.6%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 30개 종목 가운데선 시스코 시스템즈가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3% 가까운 오름세 나타냈고요. 뒤를 이어서 세일즈포스가 2.6% 상승한 모습입니다. JP모건은 세일즈포스가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현명한 선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가 세일즈포스의 강점이라며 저가 매수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하락 종목들도 살펴보시죠. 일론 머스크의 성추행 스캔들이 터지면서 테슬라가 6% 빠졌습니다. 장중에는 10% 넘게 급락하기도 했고요. 오너 리스크로 인해 $700 선이 무너졌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 2016년 런던행의 스페이스X 전용기에서 승무원을 성추행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습니다. 전기차 업체 루시드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의 첫 해외 공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다만 금요일장 4.5%가 또 빠졌고요. 또 리비안도 2%대가 빠지면서 전기차 업체 흐름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어서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의류 할인 업체 로스스토어스는 무려 22%나 급락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도 26%나 떨어졌고요. EPS와 매출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고 매출의 경우는 작년 동기 대비 4% 감소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은 EPS와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하면서 주가가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악화된 공급망 이슈 속에서 이번 분기 가이던스도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세계 최대 농기계 생산업체 디어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14% 급락했습니다. EPS와 매출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또 올해 실적 가이던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1분기 총 마진이 전년 대비 34%가 떨어졌고 또 공급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오펜하이머가 코스코에 대한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을 재차 내놓았습니다. 다음 주 코스코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저가 매수를 해야 한다고 전망했는데요. 금요일장 코스코는 1.5%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베스트바이에 대한 매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베스트바이도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금요일장 베스트바이 마찬가지로 1%가 떨어졌습니다. 보잉의 새로운 유인 우주선 스타라이너가 우주 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보잉은 5% 하락 마감하며 장중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고 또 다우지수 편입 종목 가운데 가장 크게 빠졌습니다. 네, 끝으로 미국판 배달의 민족 도어대시가 4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금요일장 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미증시 특징주 살펴봤고요. 원자재 시황은 최보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국제 유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러시아산 원유의 금수 조치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이 나오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령이 완화되면서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는 두 가지 우려 속에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는 0.9%, 브렌트유는 0.46% 오르면서 각각 $113와 $112 선에 안착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천연가스입니다.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 천연가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락세를 견인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볼 때 곧 반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은 3%대 즉각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두와 대두유 살펴보겠습니다. 대두와 대두유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미주리주의 새로운 대두 공장이 들어섭니다. 2026년에 가동될 예정이고요. 연간 대두 생산 능력은 6,200만 부쉘이라고 합니다. 대두는 물론이고 해당 지역 주변의 상권과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고 하는데요. 단기간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재를 미치는 듯합니다. 대두와 대두유의 가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7% 그리고 1.76% 우상향 곡선 그리면서 각각 1,705센트와 8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다음은 옥수수와 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수수와 밀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면서 가격이 안정을 되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옥수수는 콩과 함께 수출량 최저치를 기록한 바가 있었는데요. 최근 19만 2,700톤에서 43만 5,300톤으로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또 유엔은 이번 주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미국 그리고 유럽연합 EU의 회원국들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과 이 우크라이나에서의 농산물 수출을 재개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쟁 이전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밀 수출국이었던 우크라이나는 이 대체 경로를 통해 수출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도 역시 밀 수출 금지령을 해제하고 무리 없이 이전과 같은 수출량을 맞춰줄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밀 가격의 급등세가 다소 잦아드는 모습입니다. 옥수수는 0.57%가량, 밀은 2.64% 떨어지면서 각각 778센트와 1168센트 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코아 살펴보겠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 코코아의 수확량을 크게 늘릴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코코아 가격은 떨어졌습니다. 최근 코트디부아르와 세계 2대 코코아 생산국인 가나 역시 코코아 생산에 특히나 유리한 기상 조건을 보고하기도 했고요. 세계 5위 코코아 생산국인 카메룬의 코코아 생산량 증대 역시 코코아 가격의 낙폭에 한몫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1.87%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2,411달러 선입니다. 다음은 커피입니다. 커피도 크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1%대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216센트입니다. 다음은 설탕입니다. 설탕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브라질의 통화인 헤알이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면서 설탕 가격의 상승을 뒷받침해줬는데요. 이 헤알화의 탄력은 설탕 생산자들의 수출 판매를 억제하는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1%대 오름폭 키웠습니다. 19센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귀리도 그렇게 탄력을 받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현재 2.39%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목은 꽤나 오랫동안 공급도 배송도 어려운 데다 비용까지 만만치 않았던 탓에 최저점을 찍기도 하면서 꾸준히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3% 가깝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돈육 살펴보겠습니다. 돈육은 미국 농무부의 사육장 통계 자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바로는 미국 사육장의 사용량이 전년 대비 1.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의 돼지고기 시장은 9월 초까지 공급이 원활할 예정입니다. 가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대 강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부활했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듯합니다. 금은 현재 1,842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도 살펴보겠습니다. 은은 내림세를 걷고 있습니다. 1%대 떨어지면서 21달러 선 터치했습니다. 다음은 팔라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요. 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다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 부족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만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팔라듐 가격에도 압박을 가했는데요. 하지만 역으로도 성립합니다.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가 팔라듐을 이전만큼 공급하기 어려워지면서 자동차 제조업체들도 팔라듐 대신 백금을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팔라듐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1.96% 떨어지면서 1,939달러 라인입니다. 다음은 백금 살펴보겠습니다. 백금도 같은 결에서 내려갔습니다. 1.3%대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94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켈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상상 이상으로 급등한 원자재 바로 니켈입니다. 전기차에도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요즘 시장의 흐름에 가장 적절한 투자처로 꼽히고 있습니다. 니켈의 가격도 살펴보겠습니다. 1.4%대 떨어지면서 27,831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아연입니다. 이 호재도 악재도 그렇게 크게 따르지 않았던 아연은 아주 미세하지만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수치인데요. 0.4%가량 떨어지면서 3,699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굴입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인해 자신감을 되찾는 모습입니다. 상하이에서 많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기지개를 켜면서 이 구리 가격도 조금은 호재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활기를 띠는 모습인데요. 4.28달러 선입니다. 다음은 주석과 알루미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과 알루미늄은 다소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주석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0.3%가량 떨어지면서 34,120선 터치하고 있고요. 알루미늄은 올라주고 있습니다. 강한 탄성까지는 아니지만 필수 원자재인 만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 납 그리고 아연 연구 그룹에 따르면 세계 정제 납 시장이 4년 연속 공급 흑자를 기록할 예정입니다. 5%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4.7% 빨간불 켜내면서요. 2,160선에 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고요. 이어서 ETF 시황이 이어집니다. ETF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20일 금요일장에서 상승한 ETF와 하락한 ETF 두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마리화나 관련 펀드와 콜롬비아 관련한 ETF가 5%씩 상승했습니다. 반면 금리 상승에 베팅하는 펀드와 블록체인 기업들에 투자하는 펀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미국 마리화나 기업을 추종하는 액티브 펀드 어드바이저 셰어스 퓨어 US 캐나비스 ETF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장 마리화나 관련주는 대체로 하락 마감했는데요. 반면 마리화나 관련 ETF인 MSOS는 5%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펀드는 어드바이저 셰어스에서 운용을 하고 있고 미증시 ETF 중 유일하게 100% 미국 기업에만 액티브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모간 스탠리에서는 MSOS를 58만 168주 매입하여 총 3.2% 지분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마리화나는 작물 생산에는 부동산이나 농업, 제작되는 바이오 기술, 이외에도 유통이나 의료 등 다양한 산업을 포괄합니다. 펀드 상위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실제로 리츠 회사도 담고 있고요. 수경재배 관련 기업인 그로우제너레이션과 하이드로팜 홀딩스도 골고루 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콜롬비아 시장과 연계되어 있는 콜롬비아 아이시어스 MSCI ETF 확인해 보겠습니다. 티커는 아이콜입니다.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펀드인데요. 콜롬비아에 상장하거나 기반을 둔 금융, 원유, 전기 등 다양한 상품 기업들을 따르는 지수를 추적합니다. 아이콜 금요일장에서는 4.6% 정도 상승했고요. 올해 수익률은 6%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하지만 다른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펀드도 확인해 보시죠. GXG는 아이콜과 비슷하게 콜롬비아 지수를 추종하지만 글로벌 X에서 운용을 하는 펀드이고요. 올해 수익률 역시 6%가량으로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치 상황과 중국 봉쇄 등의 이유로 원자재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신흥국들의 원자재와 산업을 중심으로 돈 잘 버는 기업들인 캐시카우 기업 100곳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이 파세르 운용사에서 관리하는 이카우 펀드 금요일장에서는 4%가량 올라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채권에 몰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3년 반 만에 최고치였던 3.2%까지도 치솟았던 미국채 수익률, 지난주에는 2.7%대로 3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내렸습니다. 금리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펀드도 있습니다. 심플리파이 인터레스트 레이트 해지 ETF는 금리 옵션과 미국채 20년물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금리가 상승하는 것에 대한 옵션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금리 상승이 곧 PFIX 펀드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해처럼 금리 상승이 확실한 시기엔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유리할 수 있겠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벌써 38% 올라 있습니다. 다만 테마 ETF인 만큼 운용 보수는 0.5% 정도로 다소 비싼 편이며 금요일장에서는 6%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은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3만 달러 선에 하회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계의 치어리더라고도 불렸던 마이클 노보라가츠 갤럭시 디지털 최고 경영자마저도 주가 매수에 대해서까지 경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미래에셋 글로벌 엑스에서 운용하는 블록체인 ETF가 있었죠. 이 티커명은 BKCH인데요. 목요일장에서 잠시 반등하나 싶었는데 금요일장에서 도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펀드는 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 기업들을 추종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와 라이엇 블록체인, 코인베이스 등을 10%가량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상위 4기업 모두 금요일장에서는 1에서 4%가량씩 빠지면서 펀드의 약세로 이어진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요일장 특징 ETF들을 알아봤는데요. 매주 월요일 그랬듯이 최근 시장 상황과 관련 있는 ETF들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밀과 옥수수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요. 덕분에 튜크리움에서 운용하는 옥수수와 밀 ETF 올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 콘 ETF가 올해는 34% 올라 있고 밀 ETF 또한 55% 상승해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볼 ETF는 신흥국의 인터넷 성장과 이커머스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이머징 마켓츠 인터넷 앤 이코노미 ETF는 펀드 하나로 미국이 아닌 신흥국 기업들의 인터넷과 이커머스 트렌드에 부합하는 투자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매출이 대부분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텐센트와 알리바바, 또 중남미의 메르카도 리브레, 남아공의 미디어 기업 네스퍼스 등을 담고 있으며 한국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NC소프트도 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펀드입니다. 금요일 ETF 시장 정리해봤는데요. 현명한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글로벌 이슈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주말 사이에 나온 이슈들 바로 한번 체크해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아이템,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주말 동안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지금 경제와 외교 그리고 안보 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이 논의됐는데 외신들의 평가는 오늘 어땠습니까? 네, 외신에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관련 이슈부터 살펴보시죠. 외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과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AP통신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전기차 생산 거점을 마련하고 2025년까지 1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점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착하자마자 삼성전자 공장을 견학한 점에 주목했는데요. 그러면서 양국의 오랜 군사적 유대감이 광범위한 경제 및 기술 협력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이 한국과 경제적 협력을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려 한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 역시 중국 견제에 주목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축소 버전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한국이 합류한 것을 두고 중국에 대응해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행보로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해 볼 만하다고 했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는 트럼프식 외교는 끝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특히 뉴욕타임즈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북 러브레터를 거부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러브레터란 표현은 전임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 친서를 교환했던 걸 빗댄 표현인데요. 이외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연합훈련 확대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동시에 백신 제공 등 유인책도 마련해뒀다고 봤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나왔던 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들 짚어주셨고요. 다음은 CNBC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증시 전망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CNBC는 2차 대전 이후 약세장이 증시 추가 하락을 암시한다라고 밝혔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이 일시적인 반등 현상이 주의해야 된다면서 지금은 주식 매도 시점이라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총선에서 노동당이 승리하면서 9년 만에 집권당 교체가 이뤄졌습니다. 또 과거 노동당의 핵심 사업이었던 이 탄소세가 부활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아이템은 미국 증시 전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약세장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바로 전해주시죠.
네,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약세장을 분석해봤을 때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CNBC는 분석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S&P 500 지수는 장중한 때 2.3% 밀리며 지난 1월 전고점 대비 20%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S&P 500 지수가 장중가 기준으로 약세장에 진입하자 CNBC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약세장을 분석했는데요. 자세하게 그래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면 이 세계 2차 대전 이후의 약세장이 총 14번을 기록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맞습니다. CNBC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총 14번의 S&P 500 약세장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평균적으로 해당 기간 증시는 약 30% 하락했고 총 359일 동안 약세장이 지속됐습니다. 가장 길었던 약세장은 1973년에 1차 오일 쇼크로 촉발된 약세장으로 총 630일 동안 지속됐습니다. 이 기간에 S&P 500 지수는 약 48% 빠졌습니다. 한편 가장 짧았던 약세장은 2020년 2월 시작된 약세장인데요. 총 33일 동안 지속됐고 S&P 500 지수는 33% 빠졌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S&P 500이 과연 정말로 약세장에 빠진 것이냐 이걸 두고 좀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평가들은 어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CNBC는 공식적인 약세장에 대한 정의는 없기 때문에 현재 약세장에 진입한 건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있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월가 대부분은 지난 금요일장에서 봤던 하락을 통해 약세장에 진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월에 보았던 전고점을 찍은 지 136일이 지났다고 했는데요. 이외에도 CNBC는 증시가 추가 하락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추가 금리 인상을 시사한 상황에서 소비자 수요는 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 경기 침체로 이어져 지수는 추가 하락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네, 증시가 앞으로 더 빠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은 월스트리트저널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애플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인도 등으로 생산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상하이의 4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무려 61% 급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JP모간은 미국의 휘발유 가격이 8월 중에 평균 $6를 돌파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죠. 돌아와서 애플의 이번 조치,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까지 아무래도 컸던 만큼 어느 정도 탈피하겠다라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어땠습니까? 네, 애플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 및 동남아시아 등 중국 외에서 생산을 늘리려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현재 애플 제품 90% 이상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이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 했다며 미중 갈등 등을 이유로 지나친 중국 의존도를 잠재적 위험 요소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중국의 강력한 코로나 봉쇄로 이번 분기 매출이 최대 8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움직임이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대안으로 애플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해당 지역은 노동력이 풍부하고 생산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애플의 생산을 책임지고 있는 폭스콘과 위스트론이 이미 인도 공장에서 현지 판매용 아이폰을 생산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애플은 현재 해당 업체들과 수출용 아이폰 제조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에서 생산량을 확대하는 방법에도 어려움은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폭스콘과 위스트론은 중국에 본사를 두고 있어 중국과 인도의 외교 갈등으로 인도 공장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쪽으로 관심이 더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애플이 중국에 대한 이 의존도를 탈피하기 위해서 생산 지역을 확대하고 있다. 내용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포브스의 헤드라인입니다. 네, 스페이스X가 17억 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CT는 우주 산업이 2040년까지 1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보스 포럼이 팬데믹 이후 무려 2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됐는데 돌아와서 스페이스X의 이번 자본 조달, 기업 가치가 성공할 경우에는 무려 161조 원까지 달할 것이다라는 내용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스페이스X가 약 17억 2,5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자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는 사내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밝혔는데요. 해당 투자 계약이 성사되면 스페이스X의 가치는 2월보다 25% 증가한 1,270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스페이스X는 주식을 10대 1로 분할했는데요. 당시 보통주 가격은 주당 $56가 됐습니다.
관련 보도는 뉴욕포스트가 지난주 수요일 처음 보도했었는데요. 당시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스페이스X가 추가 자금을 유치하려 하고 있지만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스페이스X는 회사 임직원들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최대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주식을 매매 중인데요. 스페이스X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비상장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현지 시각 18일 로이터는 해당 주식 매각 소식을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아직 구체적인 매각 규모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스페이스X가 주식 매각을 하게 되면 기업 가치가 1,250억 달러로 상승해 미국 내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스페이스X는 사실 굉장히 오랜만에 이슈로 다뤄본 것 같은데 우주항공 산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만큼 해당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블룸버그의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네, 라가르드 총재는 가상화폐에 이 내재 가치가 없다면서 규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세인트루이스 총재는 지난주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이었죠. 인플레이션이 통제될 경우에 내년 중에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사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시장이 굉장한 영향을 받았다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MF 총재는 식량과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이 정부 보조금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는데 마지막 이슈입니다. 라가르드 ECB 총재의 가상화폐 규제 관련 발언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가상화폐는 가치가 전혀 없다며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현지 시각 21일 네덜란드 TV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는데요. 사람들이 가상화폐 위험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며 우려스러운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기반으로 하지 않아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의 프로젝트인 디지털 유로와 관련해선 가상화폐와는 다르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디지털 유로는 유럽중앙은행이 보증하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상화폐와 관련해 우려를 표명한 유럽중앙은행 관계자는 라가르드가 처음이 아닙니다. 파비오 페네타 집행위원 역시 지난달 가상화폐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비슷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가상화폐 규제와 관련된 소식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혜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굿모닝 한경글로벌 마켓은 7시 30분까지 계속됩니다.